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유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작품을 보셨고, 이 작품을 추천해주신 아마 이제 변영주 감독님과 함께 보는 그런 시간 때문에 또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친구들 영화제 영원한 친구, 네, 앞으로 계속 친구를 하실 변영주 감독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올해 이제 친구들 영화제 제안을 받고 어떤 영화를 할까. 네. 제가 언제나 그동안 좀 사고를 쳐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뭔가 클래식을 상영한다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걸 고르실 것 같아서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튀어야 한다. 아, 그래서 한때는 엑스칼리버를 했다가 크게 한번 네. 다들 황당해 하시고 그러다가 올해 뭘 할까 그러면 세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캔로치 영화를 하겠다. 일단 또 캔로치 감독에 대한 또 애정을 아니 그거보다는 그 캔로치의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영화들 그리고 한국의 너무나 소중한 독립장편 영화를 배급했던 진진이라는 네. 역사가 진짜 요즘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 친구 네. 대답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영화산들이 요즘 네, 또 어려워서. 네. 독립 영화나 네. 예술 영화를 배급하거나 만들거나 상영하는 모든 곳이 어려운데 뭔가 진진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럼 진진 대표님은 이 일을 알고 계세요? 모르겠죠. 아, 원래 괜찮은 일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 모르게 하는 게 재밌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네, 그래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캔로치 영화를 해서 뭔가 사람들이 캔로치 영화를 만약 처음 만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뭐 OTT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머지 그 29편 정도를 볼 수 아주 있는. 다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쏠쏠찮게 뽑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캔로치 영화를 하겠다. 그렇다면 캔로치 영화 중에 무엇을 할까?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 그 순간 대세는 킬리언 머피다. 저는 이런 과정으로 사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 간 줄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캔로치의 필모를 쭉 보면서 네. 무엇이 가장 세끈한가? 그랬을 때 킬리언 머피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스타 파워가 뒤늦게 어떻게 보면 된 영화가 된 거죠. 여하튼 네. 모든 배우들은 늦더라도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우석 배우처럼. 그렇죠. 빨리 잘 되는 근데 좀 심하게 빨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주목을 받는 그래서 것처럼. 이를테면 이때 킬리안 머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렇게 누구 앞에서 되게 마이너한 취향을 자랑하고 싶을 때 넌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야?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배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눈, 그 오묘한 눈 색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푸른빛, 한국에 절대 없는 그 색깔. 그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척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보리밭을 흔드는 네. 촬영을 해야겠다. 네. 일단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그 영화 속의 수많은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영화에서 이제 데미안이 대내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대사. 그러니까 왜 나는 세상에 무언가를 반대하는 건 정말 쉽고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토록 어려운가. 네. 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 우리들의 각자 뭐 어떤 것이 정치적이건 아니면 사회적이건 아니면 철학적이건 세계관을 묻는다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국 건설하고 싶은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나는 지구가 걱정이 돼서 플라스틱을 좀 아껴보려는 어떤 행동 뭐 이런 게 세계관인 거지. 뭐 누군가를 싫어해서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는 사실은 세계관이 될 수 없잖아요. 세계를 폭파하는 거죠. 네. 근데 다들 왜 그렇게 세계관을 부정하냐면 추호도 행동하거나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쉬운 선택이고 저는 그게 이를테면 대내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네.
그 영국 놈들을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우리의 세상,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질 것인가? 어떤 세상을 네. 만들 것인가? 가는 순간 너무나 이것은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고 너무 무거워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사들을 되게 좋아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럼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오래 했던 거죠. 올해 선택에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뭘 했었죠? 물랑루즈. 그쵸? 네. 그때 이화정 기자가 후회하셨어요? 했었죠? 네네. 제가 여기 앉았어요. 참 저는 작품을 혼자 펴요. 물랑루즈 같은 거. 네. 네. 그때 물랑루즈를 왜 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참 기억이 안 나네요. 뮤지컬 영화를 해보고 싶다. 아 맞아요. 뮤지컬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정도로 잘 만드는 감독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바로 보리밭을 흔드는. 근데 지금 물랑루즈보다 지금 관객 동원에서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많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흥행에 도움이 되려고 항상 선택해서 가장 망해버리는 네. 것을 반복해온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사실 이제 이 작품이 2006년도에 칸 국제영화제 경쟁작으로 상영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켄 로치 감독에게 처음으로 황금 종려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해요.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받으셨죠. 미안해요. 나다니엘 블레이크로 네, 다시 또 수상을 한 2번을 받은 또 뭐 이례적인 감독이기도 한데 그 당시 2006년도에 또 한국에서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이 작품을? 아, 네. 아, 이걸 사진을 찍고 클로치 감독한테 보내줘야 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로 이제 유입되고 있다 이런.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이 작품을 하고 나서도 2006년 이후에도 켄 로치 감독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새롭게 신작을 갱신하면서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나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감독님이 걱정하셨던 진진이 이렇게 관객이 안 들어서 큰일인데 했던 또 이렇게 나의 올드 오크까지 그 영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 나의 올드 오크는 정말 할아버지 감독이 당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영화. 경지에 올랐다. 경지에 올랐다. 이제는 막 그런 거잖아. 숨만 쉬어도 경전이 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전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어렵게 하려고 비틀거나 꼬지 않고 가장 명확하고 쉽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이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사회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지구를 이 사람들과 관계 맺음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영화였었고 그쵸. 그래서 너무나 쉬운데 묵직한 영화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켄 로치 감독은 이제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노동자 시각, 노동자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감독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 작품은 켄 로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켄 로치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빵가장미 같은 작품들로 켄 로치 영화를 접했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초창기 작품 캐스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었구나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고 너무 오열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눈물의 여왕이란 드라마가 있지만 눈물의 감독으로 그 작품들이 주는 감동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켄 로치는 가난한 것은 너의 죄가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동화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멋있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감독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저한테 켄 로치 영화 중에 1등은 레이닝 스톤이에요. 네, 레이닝 스톤을 빼먹었네요. 네. 누군가가 저한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장면 10개를 얘기해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이닝 스톤에서 영세
생일을 앞둔 딸.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그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 얘기를 해줘야 돼, 교리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막 했더니 예수님은 가난했었고 뭐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콩만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식탁신이 저한텐 정말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켄 로치는 언제나 그 이렇게 품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독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감독이 있었나. 웰빙 좌파?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 웰빙은 왠지 오른쪽 사람들의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웰빙 좌파, 흔치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이 영화도 사실은 영국인인 그가, 그러니까 잉글리시인 그가 그 아일랜드에 대한 영화를 이토록 그 아일랜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일랜드 무산 계급의 입장에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싹 바라보게 만든다는 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뭐 다 아시는 건데, 아일랜드는 이제 지도로 보면 영국 서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네. 그리고 애초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그건 게일어를 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헨리 8세 때부터는 종교가 달랐단 말이에요. 이들은 카톨릭이었고, 헨리 8세는 이제 자기 이혼 쉽게 하려고 이제 성공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수장이 되잖아요. 교황에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종교 갈등까지 컸었고, 실은 이제 헨리 2세 때 교황청의 승낙을 받아서 아일랜드를 이를테면 영국이 먹은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웃기죠. 교황이 이제 이거는 영국 국왕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준 거예요. 나눠주기. 그러니까 마치 남미의 어디까지는 스페인 거, 뭐 여기는 뭐 포르투갈 거, 뭐 이런 다 지옥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가 이 어떤 이 피비린내라는 증오심에 이 완전히 터져 올라왔던 건 19세기죠. 19세기에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감자를 키웠는데, 이 감자도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국으로 다시 뺏겼어야 됐어요. 그래서 상품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품종을 심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감자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이 돌면서 감자들이 다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또 수백만 명이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갱스 오브 뉴욕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 아일랜드의 그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극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뭐 이런 양을 그때 완전히 그야말로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어떤 떨어진 수치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영국은 당시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식자재를 더 수탈을 해서 더 그것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 어떤 증오감은 당연히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네. 촉발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 되게 쉬운 말이죠. 1차 세계대전만 우리가 승리하면 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작에 들어줄게. 1차 세계대전만 협조해.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페인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했는데도 이제 저게 안 되네 뭐 이런 그 인도에게 대했던 거가 똑같이 아일랜드에게 대했던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그 제국주의 수탈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아일랜드인에게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그 즈음의 이야기, 그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다루는 게 이 영화의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단순하게 어떤 식민지를 넘어서서 너무나 오랜 질곡의 역사? 사실은 아직까지도 아일랜드 그 섬의 북아일랜드는 영국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1972년에 그 피해 일요일 네. 그린그래스 감독의 놀라운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혹시
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폴 네, 그린그래스. 폴 그린그래스의 그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그 영화는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 뭐냐면 72년에 어떤 사건이냐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카톨릭계 청년을 영국 군인들이 북아일랜드에서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백기를 들고 총에 맞은 애를 구하러 가던 사람도 총을 쐈고 애초에 총에 맞았던 애도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보신 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의 어떤 그 싸움, 투쟁의 네. 역사에 정말 요만큼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상황이 확 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네. 그런 데미안이 어떻게 그 혁명군에 가입을 하고 어떻게 사형당하는가까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격변기의 부분들을 굉장히 미니멀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이제 그 캐노치 감독은 제작비 조달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즈부터는 조금 제작비를 영국 안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규모가 사실 보시기에 또 시대극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제작비였는데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제작비의 시대극을 정말 사랑해요. 캐노시 영화 중에서 랜드 앤 프리덤도 그렇죠. 이 전작품이에요. 스페인 내전을 다룬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제작비가 적어 보이는데 가장 마음속에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독은 우리가 흔히 시대극이라고 막 대규모 군중씬이거나 뭐 전투씬이거나 뭔가를 재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딱 캡처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 안에 아주 깊은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감정들을 감독의 시선을 숨기지 않은 채로 쭉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투씬에 20명 이상이 나오지 않는. 근데 그 전투씬 모든 게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을 동원하고 CG로 막 범벅을 해놓은 전투씬보다 훨씬 더 살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안에 이미 모든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 특정 시기, 그러니까 이 모든 쟁점들이 얽혀 있는 특정 시기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것만을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역사극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데 아마 그래서 이 랜드 앤 프리덤과 이 작품을 좀 연결해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캔로치 감독이 어떤 거를 시대극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후의 다른 작품들도 그것과 동떨어지지 않은 지금 시대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면 좋을지를 이야기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비난받았던 지점은 선동적이다와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나치보다 더하다라는 비난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왜냐면 일단 이 작품의 전반부는 그 영국군의 폭행, 그러니까 거의 폭력적인 이거는 이제 그 정식 군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것도 영국 감독이 아일랜드인의 입장도 아니고 영국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 거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 어떤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감독의 어떤 안 좋은 굉장히 나쁜 그런 그 선동주의적인 영화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그리고 또 영국의 일부 이제 평론가들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냥 본인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지는 아니면 이제 그 손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당하면서까지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약간
페너치 감독은 뭐 좀 상관 안 가는 편이긴 하잖아요. 워낙 이제 상관 안 영화들을 하고 많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격했던 사람들은 비단 정치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읽는 방식도 되게 잘못된 건데 그 대표적인 씬이 저는 그 데미안이 감옥에 이제 갇혀서 맞고 난 뒤에 그 감옥 안에서 그 앞에 역에서 그 기차역에서 나 만났던 운전하래 그랬던 그 기관사를 만나 댄이란 기관사를 만나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벽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읽는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윌리엄 블레이크는 잉글리시죠. 네. 아일랜드 시인이 아니에요. 런던 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이 그게 아마 사랑의 뜰이라는 제목의 시일 텐데 네.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 낭만주의 시인의 시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내용이 처음에 어떤 거냐면 내가 어릴 적 너무 사랑했던 그 뜰에 갔더니 웬 교회당이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교회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당을 봤더니 교회당 앞에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당을 들어가지 않고 박차고 나왔는데 나와서 봤더니 내가 사랑했던 그 뜰에 이미 이 마치 유령같이 검은 옷을 입은 그 사제들이 가시덤불로 모든 것들을 옥죄이고 있더라 라는 내용의 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뭐냐면 난 이게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럼 나만 여길 안 가면 되지 하고 나왔더니 세상은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미 완전히 둘러싸여져서 모든 것이 제어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나만 피하면 돼 라고 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 그것을 데미안이 읽고 댄이 뒤를 읽어주면서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전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명백하게 자기 의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다 가시덤불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데미안이거나 아니면 데미안의 형이거나 뭐 아니면 댄이거나 아니면 그 아일랜드 귀족도 자기 세계관이 있죠. 아일랜드는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해서 훨씬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어떤 그 봉건적인 상태의 인간관계가 내 세계관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떠나서 그 사람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이를테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래서 뭔가를 투쟁하는 건 참 비인간적인 것일 수 있어. 휴머니즘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뭐 일단 좀 싸우지든 말지.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잘 화해하지. 난 이렇게 막 서로 눈이 빨개져가지고 싸우는 꼴을 보기가 싫어. 네. 그래서 난 물러나 있어야지. 이런 게 세계관이 없는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이 건설해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든 거의 핵심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자기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감독의 어떤 그게 이제 선동주의라고 생각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영화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우아하거나 멋지거나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네. 비참하고 참혹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비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서도 자기가 그 일을 자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알았던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는 게 조국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요즘 피해자들도 명백하게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네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죽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신 너를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네가 무슨 카인과 아벨이냐? 어떻게 네가 동생을 죽일 수 있니?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서슬퍼런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이거 너무 편파적이야. 네. 심지어 거기에 나치 운운했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박제해놔야 돼 이름을. 이름을 박제해야 돼. 마치 그 1960년대에 흑인 소녀가 처음 그 등교할 때 막 네. 그 원숭이 흉내 내던 백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사진이 다 박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오히려 그 편파적이거나 뭐 그런 선동적인, 당연히 영화는, 모든 영화는 선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범죄도시도 굉장히 선동적인 영화잖아요. 뭘 선동하고 있어요?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바둑마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선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팔 힘이 일단 세야 된다는 게 교훈으로 남아 있으니까. 근력 운동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제가 아까 랜드 앤 프리덤 얘기를 했던 것도 감독님도 이제 그 부분 짚어주셨는데, 시대극, 그 켄 로치가 만드는 시대극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짚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영화가 보다 명확하게 읽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랜드 앤 프리덤도 스페인 내전에 관한 얘기가 소재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영화들은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그렇다면 파시스트가 장악한 세상 안에서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의 시대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관점이거나 아니면은 그 내러티브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려면은 그 시대가 굉장히 길고 연대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시대극이 갖추어야 될 굉장히 큰 규모가 필요한데, 켄 로치 감독은 랜드 앤 프리덤에서 얘기한 게 그냥 그 파시스트가 나쁘다, 악이다, 그래서 파시스트가 정확하게 등장한다,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파시스트가 장악한 세상 안에서 그것들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고 같은 이권을 가지고 나를 구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보면은 사실은 아일랜드라는 어떤 그 영국인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이제 그 내전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초반에는 영국군을 폭력적인 군인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사실은 자기들의 싸움이 되잖아요. 영국 정부는 이미 그냥 되게 뭐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손 털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니네들끼리 한번 싸워봐. 니네들끼리 그 자본가들과 그 아일랜드 민중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권을 나눌지를 결정해서 알려줘 라는 식의 스탠스밖에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결국에 데미안이 내가 정말 싸웠던 이 조국이 과연 이제 그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그 대면의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가의 입장에서 우리는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나가야 되고 더 이상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하고, 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투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방식은 누구나 강요받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영화가 좀 편파적인 거, 이를테면 마이클 콜린스 같은, 사실은 굉장히 그 마이클 콜린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인물을 굉장히 그 런던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대, 이런 유튜버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편파적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당시에 그 마이클 콜린스의 이 조약, 분리독립 조약을 반대했던 측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고, 사실은 데미안이나 낸 같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949년에 드디어 완전하게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해서 완전한 독립을 아일랜드가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영화에 나온 때는 뭐냐면 영연방에 소속돼서 여왕께 충성해서약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데미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웠기 때문에 계속 투쟁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서 1949년에 영연방을 완전히 탈퇴해서 아일랜드 이제 완벽한 독립국가잖아요. 거기에 석유까지 터졌네 뭐 이러면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합의를 하지 라는 말이 사실은 역사의 오랜 그 과정에서 조금 두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
그 모든 고집불통의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역사가 끝내 어떤 길을 향해 가기도 했다라는 네. 얘기 정도를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어떤 그 계급적인 문제 또는 그 부를 어떻게 서로 나누는가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실은 민중의 삶은 영국에게 수탈을 받고 누구에게 수탈을 받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어떤 되게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기 생각을 안에 넣었다 정도가 이 영화의 굉장히 특징이지 않을까. 근데 네네. 이후 사실은 이후에 그 사회주의를 어떤 가치를 그 이제 이 사회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고민한 영화들이랑 구조적으로는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결국은 자본가들은 이 영화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 투닥투닥 거리다가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극 안에서도 그 역사극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서 만드는 거여서 아마 이제 이 역사극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격을 켈로치 감독은 받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겠다. 필리엄 머피 같이 저렇게 이렇게 어떤 이 영화에서 거의 선함의 상징같이 그게 포인트예요. 네. 눈 펄해가지고 네. 어떻게 저런 애를 죽일 수 있어요? 선동적이다. 그게 어. 이게 벤을 죽였으면 그렇게 선동적이라는 얘기를 안 죽였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어. 중요한 게 왜냐면 켈로치 감독은 대부분의 배우들을 비전 배우이거나 아주 스타성이 있는 배우가 아니라 연극 무대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을 그렇죠. 꾸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거기에 전문 배우랑 비전문 배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떤 그 사람들이랑. 그런 카메라가 마치 원래 이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경력을 시작한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가 다큐멘터리처럼 막 그러니까 카메라 워킹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 이제 얘기를 감독을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나를 비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실제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진짜 관객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배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빠져들거나 탐닉하지 않는데 킬리안 머피는 아무리 스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봐도 누가 봐도 이 영화 안에서 스타거든요. 킬로치 영화에서 이렇게 잘생긴 휴먼이 나온 적이 처음 아닌가? 왜냐면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배우가 한 명 나왔었는데 빵가 장면에 에드리언 브로디가 있었죠. 근데 잘생긴 배우라고 하면 안 되죠. 지적인 배우라고 합시다. 네네네네. 그런데 처음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장르 영화의 주인공일 법한 그리고 장르 영화에서 악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배우가 나온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게 킬리언 머피의 캐스팅이었어요.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를 기용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공격을 하는 건 거죠. 저는 최근에 킬리언 머피와 관련된 그런 이런저런 영상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쇼츠를 많이 보셨나요? 네,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영국 왕자가 이제 그 오펜하이머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가서 악수를 하면서 그 킬리언 머피한테 아 너 영국 사람이지? 그랬더니 킬리언 아니 나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랬더니 다시 왕자가 그냥 대충 봉합하려고 아 그러니까 영국인 아니야 난 아일랜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왕자도 걔도 가정교사가 누구였던 거야. 어? 이 역사를 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국사 수업할 때 저기 왕자님 이제 앞으로 해외도 나가시고 뭐 영국 곳곳을 다니실 텐데 절대 아일랜드 가셔서 영국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스코틀랜드 사람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네. 뭐이 정도는 노티스를 줬었어요. 써야 국민 세금으로 네. 월급 받는 가정교사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면에서 참 그러니까 그 킬리언 머피가 되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왕자가 되게 무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영화의 제목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감자 얘기만 실컷 하셨는데 사실 보리가 중요하죠, 아일랜드에 있어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그 농작물 중에 하나가 보리죠. 왜냐하면 그걸로 위스키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 아이리시 위스키는 아일랜드 보리로 만들고요. 스코틀랜드 위스키, 요즘 정말 한국에서 막걸리보다 더 잘 팔린다는 싱글 몰트는 스코틀랜드의 보리로 만들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리밭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그 위스키라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뭔가 그 생명의 물, 그러니까 위스키에 라는 말에 어원을 가면 사실은 위스키나 보드카나 다 똑같은 어원인데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보리밭을 감자 싸게 흔들리는 바람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상하잖아. 너무 로앵글이잖아. 네. 너무 오지아스 이거 같잖아. 그렇죠. 네. 네. 카메라가 좀 네. 그렇다고 밀밭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아일랜드는 밀을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밭 네. 한것 같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네. 감자밭에 흐르는 뭐 이상하잖아요. 네. 고구마도 이상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떤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없는데 제가 지금 없어요. 그냥 손을 들고 말씀을 네. 하시면 이화정 기자가 아직 젊어요. 네. 잘 들릴 겁니다. 네네네, 귀가 잘 네, 아직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귀는 들리시잖아요. 들려요. 네, 그러니까 질문 안 하셔도 좋아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캐노치 영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봅니다. 네. 네. 네, 저쪽 끝에. 예, 저는 이번에 감독님 때문에 이번에 이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킬리안 머피를 이제 새로 보게 됐는데요. 킬리안 머피가 요즘 상업용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비상업용 영화에 나오는 킬리안 머피를 좀 더 좋아하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요즘 뭐 인터셉션에 나오고 좀 잘 나가시잖아요. 킬리안 머피가. 근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했죠. 네. 감독님이 보시기에 킬리안 머피의 그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생겼죠.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킬리안 머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가 작품상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딱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엄청난 사운드, 정말 그 사운드를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밀어넣고 땡겨내는가에 따라서 영화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가에 관한 최고의 실험 영화기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킬리안 머피라고 생각했어요. 이토록 엄청난 연기를, 기본적으로 영화는 관객에게 다가가는 순간 배우와 관객의 어떤 밀고 당기기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연출자들은 그걸 복무하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배우가 정말 상상 이상의, 나를 완전히 그 영화에 매몰시켜버릴 정도로 연기를 해낼 때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추락의 해부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산드라 윌러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퍼펙트 데이즈의 야쿠쇼 코지라든가. 야쿠쇼 코지, 퍼펙트 데이즈 적극 추천인데, 빔 벤더스 감독의 네. 신작입니다. 네.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거의 야쿠쇼 코지가 안 줘? 상 안 줘? 뭐 이러면서 연기를,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해서는 그런 연기가 안 나오겠지만, 클로저 컷 안에 모든 감정들을 다 담아내는데 사실 오펜하이머의 킬리안 킬러 머피도 압도적이죠. 네. 근데 이 압도적인 연기가 저는 이 어린 시절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킬리안 머피는 갈수록 훌륭한 배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훌륭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왔던 막 TV 시리즈도 있잖아요. 네. 그 HBO 시리즈도 있고 뭐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나 막 영국 영화에서 되게 작은 역할을 할 때도 애초에 되게 완성된, 그래서 정말 감독이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켄 로치 감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은 연극 배우거나 이를테면 최근 들어서는 아예 동네 사람들을 배우로 쓰거나 아니면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동조합 문화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너 뭐 연극 몇 번 해봤지? 나랑 영화 찍자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팀을 꾸리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에게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가 다가왔을 때 물론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의 배우들은 그런 의미에서 켄 로치 영화 중에서 가장 전문 배우들이 많이 나온 영화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켄 로치 한 명만 놓으면 되게 튈 것 같아서, 아니, 아, 킬러 킬리언 머피만 놓으면 네. 튈 것 같아서 이런저런 배우들이 되게 그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여단되는 켄 로치의 영화인데 그쵸. 댄도 유명한 배우. 이때부터 이안 네. 커닝햄이었었고. 댄은 거의 뭐 섹스피어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 시기에 킬리언 머피도 되게 완전히 완성도 높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가장 읽어서 좋았던 소설에 판권을 사서 영화의 제작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영화와 연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서사에 되게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그런데 막 네. 내일 모레지 막 음주운전으로 막 운전 안 할 것 같아. 누군가를 좀 이게 문제야. 근데 진짜 킬러 머피. 근데 저는 감독님 계속 잘생긴 배우라고 하는데 제가 킬러 머피 처음 봤을 때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진짜요?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 제가 뭔가 제국주의에 많이 경도가 돼서 네. 눈퍼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눈이 너무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옅어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장르 영화에서 어떤 이제 그 빌런으로 나왔던 것도 굉장히 이상한 기괴함을 좀 주는 그런 그 분위기 무드를 좀 만들어내는 저는 그게 되게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 악으로 가득 찬 아름다움처럼 느껴져서 네. 정말 내가 파란 눈에 그게 있나 봐. 아 예. 어. 네. 오늘 새로운 것도 알아내네요. 네. 이 아시아 식민지 출신이다 보니까 파란 눈만 보면 네. 나 말 조심해야 돼. 어쨌든 연극 무대로 시작을 했고 영화 독립영화들을 출연했고 사실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이 영국에서보다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국가,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흥행이 잘 됐어요. 그리고 켄 로치 감독은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트 영화계에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켄 로치 감독이 만든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도 그런 이제 방식의 그런 이제 그 수익 구조들이 있었고 이 안에서 이 전에 만든 독립영화가 사실은 이제 그 킬리언 머피가 아일랜드에서 콜린 퍼렐이랑 같이 나온 독립영화였는데 흥행을 했어요. 아일랜드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잘 된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그 기록을 갱신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는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배우였었던 거였었고 그 전에도 놀란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조연으로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또 네. 근데 안경 쓰시면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영화로 타인하고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 견해요. 영화란 예술이 예.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지. 켄 로치 감독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영화를 본 관객들끼리 그 영화를 본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지 영화가 사람들과 연대를 한다는 것에는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했던 말인데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걸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2시간짜리 위안이 되는 것,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영화적 목표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켈로치 영화는 켈로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이 올드 오크를 보면 진심으로 영화가 막 관객들한테 이를테면 만약 켈로치의 첫 번째 관객이 영국 사람이라면 나 정말 외국인 혐오 할 거야? 니들 그럴 거야? 일로 와봐 라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켈로치가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영화는 또는 글이라는 것은 또 문장을 쓴다는 것은 뭐 소설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말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강연장에서 어떤 소년이 손을 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루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좋은 문장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를테면 좋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선택이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켄 로치 감독은 또 영화로 사람들과 연대하고 네. 영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지금 거의 90다 되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런 나이에도 계속 하고 있는 그게 웰빙의 비결일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만든 영화를 보고 그 스탠스에서 관객들도 동참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매 영화마다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 이렇게 슬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바라보고서 나는 이 시민권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본 사람들의 몫인 건 거죠. 근데 그걸 꾸준히 사실 그런 얘기를 몇 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30여 편의 영화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건 거죠. 그리고 매번 어떻게 보면 벌써 은퇴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지미 소울이 벌써 몇 년 전 영화죠. 그때도 그게 은퇴 은퇴작이라고 하고 지미 소울 만드셨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그 은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규모를 갖춘 영화를 더 이상은 나는 못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같이 일하는 그 우리라는 집단, 그러니까 켄로치 감독은 항상 같이 일하는 프로듀서, 항상 같이 일하는 작가, 촬영 감독, 이 작가가 최근작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폴 레버티. 응. 네, 거의 한 30년 동안 같이 일한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뭔 얘기를 했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의 스텝으로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거예요. 사실 최근작들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은 아마 몇 편 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영국 단순하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하나도 없기 전까지 그러나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같은 얘기 같지만 나 다니엘 블레이커랑 그 니키 맞죠랑 그다음에 올드코까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같은 마음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영화를 만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저는 좀 감독님들이 새로운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시대와 호응하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만드는 기조 내지는 스타일은 있겠지만 새로운 파트너에 열려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켄로치 감독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이제 시기별로 조금 바뀌는데 그 작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폴 레버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칼라송부터 작업을 했는데 80년대부터 계속 이제 원래 활동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경험들을 반영한 영화들을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거죠. 예, 여기 네, 저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오늘 전 보면서 계속 한국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감독이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해 뭔가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일본 감독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화를 봤으면 되게 얼떨떨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일단 언어는 일치하기 때문에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일본의 어떤 훌륭한 감독이 어떤 감독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렇게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그래서 1945년 해방된 이후에 그 엄청난 정치인 암살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까지를 다뤘다면 일단 한국어를 정말 잘해야 됐을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언어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그냥 감독은 말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괜찮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켄로치라는 사람 자체가 영국 사람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이미 국제주의자인 네. 사람이어서, 그리고 스페인 내전을 다루는 거잖아요. 랜든 프리덤이. 네. 그것도 이 네. 사람이 뭐, 어쩌면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그 국민파 네. 외인 부대의 시선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명백하게 나는 여기서 이 길을 갈 거야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꽤 어떤 감독이 그런 걸 만들면 되게 궁금해하고 재밌어하며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언어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에서 어쨌든 이제 아일랜드 영어가 나오는 건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아일랜드 영어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서울 출신 감독이 굉장히 심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영화에 연출자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아일랜드 영어를 써야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오른손을 이쪽으로 움직여주세요. 네. 이런 감정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건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통하잖아요. 기본 베이스는 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네.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 감독의 일이라는 건, 현장에서 감독이라는 건 되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시나리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 라고 쓰면 그날 촬영 현장에 의상팀장이 25켤레의 빨간 구두를 갖고 와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네. 근데 사실은 별 차이도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번째 있었던 빨간색 에나멜의 그 약간 굽이 있는 질감과 그 구두를 색감을- 집으며 네. 내가 바로 이 구두 때문에 시나리오를 쓴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배우한테. 감독이랑 네, 감독이 이름 그런 이런-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단속에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뭐 일본말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일본의 그 전국 시대에 관한 영화를 찍는다고 한다면 저 일본말 할 줄 알아요. 저 이자카야 가면 일본말로 다 주문해요.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차이는 되게 클 거예요. 언어의 차이. 이 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이 TMI,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저는 칸 국제영화제 때 이제 경쟁 섹션 초청됐을 때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영어로 만든 영화들도 영어 자막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영어 대사는 자막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자막이 나왔었어요. 아일랜드 영어여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그 칸 영화제 주최 측의 판단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지금 아까 그 한국의 상황도 생각난다고 이제 관객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켄로치 감독은 명확하게 사실은 지금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그런 관객들을 소환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영국과의 그런 그 국제 정세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일깨워주려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영국이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것, 너희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래서 역사극이긴 시대극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그 현재 인물로 치환해도 그렇죠. 이야기가 된다는 거. 네. 네. 꽃. 그렇죠. 먼저 이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이제 처음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이제 강자들이 이제 약자들을 이제 계속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동지끼리 약자끼리 이런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세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뭐 사람들이 흰색을 많이 응원하고 검은색이 나쁘다고 했을 때 혹시나 뭐 흰색끼리 싸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은색보다 흰색을 더 많이 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결말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느꼈을 때 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런 갈등 표현하는 영화가 너무너무 참 가슴을 울려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어떤 종류의 갈등을 표현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저는 이제 감독님 예전에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랑 이혜영 감독님 같이 하셨던 시네마 천국 진행하셨을 때 그걸 이제 보고 자랐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조나단 빅스 말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파란 눈인데 킬러 먹을도 그렇고 혹시 더 추가적인 파란 눈 좋아하시는지 그러네요. 제가 옛날부터 그런 그 식민지 출신의 습성이 있었네요. 파란 눈에 매혹. 네, 파란데 아까 전생에 네. 어떤 그 파병된 미군으로부터 초콜릿을 받았던 어떤 기억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어린 시절에. 네, 그러게 너무 그 정도로 어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미국에 네. 초콜릿 받은 그러니까 눈이 파란색의 눈을 보면 어떤 신기하다에서 넘어서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왜 파란 눈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인은 어떤 캐릭터를 묘사할 때 그 사람의 눈 색깔이 어떻다라고 잘 묘사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다 검정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브라운과 블랙의 어떤 사이에 있는데 근데 외국 소설이나 영화는 눈을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노래 가사도 페일 블루 아이스. 네, 왜냐면 눈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을 생각할 때는 의뢰 눈이 그 사람이 무슨 색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각인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여러 색 중에 파란색에 매료되어 있다라는 거, 네, 감독님께서는. 저는 계속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반대해 라는 거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디테일을 고민하는 다 보면 결국 인간이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자꾸 묘사하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게 아마 이제 내년 하반기에 촬영을 할 영화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털고 있었는데 네, 네.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 그 인간이 꿈꾸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가. 누가 봐도 이건 흥행될 얘기가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먹구름 얘기를. 역시 저 예산이어야 네, 하겠어요. 네. 네, 그런 얘기에 계속 언제나 경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켄 로치 감독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 편한테 배신당하는 얘기, 이 영화의 구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의 내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 장면에 울림이 크죠. 처음 시작할 때 영국군의 어떤 그런 그 총을 든 그 자리에 사실은 같은 편이라고 믿었고 처음에 감옥에서 내가 형이라고 했던 그 정도로 우애 내지는 어떤 믿음, 신뢰가 깊었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기와는 똑같은 구도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섬찟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누가 우리라면 어떻게 서 있을 것까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계속 있어요. 네. 왜 주최 측은 계속 네. 몇 분 남았다거나 언제까지 끝내달라는 것에 대해서 주최측 가신 거가 정밀한 싸움입니다. 주최 지금 주최측 저기 관객처럼 그냥 같이 즐기고 계시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 주최 측의 언지를 미리 바꿔왔기 때문에 지금이 끝내야 될 때라는 거를 네, 감독님한테 알려드릴 역할을 보통은 이제 막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 되게 익숙한 게 지금 촬영 현장이 52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주 52시간. 세상 어떤 산업보다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 찍어요, 촬영을. 네, 그럼 마지막 날은 분명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정말 조 감독이 옆에서 이제 촬영 막바지쯤 되면 1시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난 그것도 해봤어요. 59. 정말요. 지금 뒤에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엄청난 그 어떤 도파민 긴장감 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50초 안에 끝내고야 말 것이야. 예를 들어서 3, 2 이때 딱 끝내는 어떤 순간이 오기를 끊임없이 갈망해요. 그럼 철저하게 시간을 긁어먹은 감독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48 뭐 이 정도에서 컷하고 끝을 내는데 언젠가 그런 3, 2, 컷 뭐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야 말겠다라는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설마 이 자리도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제가 5분 남았답니다. 네. 5분이에요? 5분. 5초 아니라? 네. 5분 아니야? 네. 네, 5분 사인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5분이 질문! 남았다는 건 네. 질문을 더 받을 수 멘트요.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아까 영화의 역할이나 그리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저는 어떤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그렇게 언어로 정리하게 되신 그런 인생의 디테일한 순간을 기억이 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게임하고 하는 맥락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디테일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 어려운 영화를 골라오셨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 아트 시네마라는 정말 오랜 세월 너무나 힘들게 공간을 만들고 정말 훌륭한 영화들, 좋은 영화들,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영화들을 버티면서 상영해온 그 서울 아트 시네마의 스태프들이 만든 영화제고요. 시네필의 친구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냥 이를테면 극장의 간판 같은 거예요. 네. 간판에 이쪽에 이제 메인 주인공의 봉준호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옆에 이제 조역 중에 이제 제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역시 제일 큰 얼굴은 봉준호 감독님이시군요. 예, 실제로 제일 큰 신측 사이즈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혹여라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면 이 극장을 잊지 않고 다음번에도 꼭 자주 찾아주시는 것,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회원에 가입하는 것, 후원금을 좀 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거봐.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영화제는 물론이고 이게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너무나 훌륭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니까 이 공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저는 그냥 당대적으로 요즘 그 무언가를 혐오하는 것만큼 쉬워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을 되게 걱정해요. 그리고 왜 요즘 그 웹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네. 아포칼립스를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아포칼립스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아포칼립스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되거나 뭐 원자력에 대해서 일해야 될까 아니라 주로 좀비이거나 외계인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불가항력이야 아포칼립스. 그렇다면 이 아포칼립스 서사에서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가 가장 그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한국의 이 종말 문학의 핵심은 내가 과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를 핵심으로 놓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언제까지 이런 고구마 전개를, 사이다 전개 강추, 뭐 이런. 근데 전 기본적으로 원래 사이다라는 걸 되게 싫어하고, 진짜로 전 이 세상 사이다 발언이라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붙은 적이 한 번 있어서 네. 반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이다 발언 같은 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또 제가 그 방구석 일년이 유튜브가 되면서 자꾸만 유튜브를 보게 돼요.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어느 쇼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두 명의 젊은 남녀가 토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를테면 그 남자 친구가 그렇다면 우리 팀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면서 그 반대편 여성이 막 다그치는 영상이 있었어요. 여기에 100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50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누굴 버릴 것이냐 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하는 네. 젊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빨리 선택을 해라. 네. 어느 그치. 편이냐. 네. 그래서 전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 머리에 120, 80, 56, 32 이렇게 따졌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떠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지가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항상?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요즘 혼자 이름은 최근에 졌고 옛날부터 제가 혼자 가끔씩 하는 상상의 놀이인데요. 위선놀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위선놀이. 왜냐면 되게 후식 얘기예요.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빌딩 옥상에 빌딩에 불이 나서 옥상까지 올라온 10명의 인간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헬기를 보내줬네. 헬기에 한 명씩 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상상을 가끔씩 해요. 그럼 그 10명의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겠죠. 누구 거기에 이제 먼저 탈 것이냐. 89살에 노약자. 노인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살 만큼 사신 것 같고 어차피 몇 년 안에 화장될 거 이 기회에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못되게 생각하는. 근데 만약에 그 노인이 2년 뒤 지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는 여기 6살의 어린 친구가 있어. 얘는 살려야 돼. 근데 얘가 15년 뒤 세상을 들끓었던 연쇄살인마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린 그걸 알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단 하나예요. 나를 뒤로 미루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여전히 지구를 건방지게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본성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위선 훈련이 뭐냐면 저를 뒤로 보내는 훈련이에요. 네. 한 칸이라도 뒤로 가게 하려는 노력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훈련을 해봤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막 한 4번까지는 될 것 같아. 막 5번쯤 되면 하차 보신 분? 뭐 이럴 수 방구석 일려 보신 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근데, 평소에 이런 호흡을 해두면은 그거를 7번에서 8번까지는 미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의 목표는 희생훈련 이런 게 아니에요. 위선훈련인 거예요. 네.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 4-5번째쯤 본성을 드러낼 걸 한 7, 8번째쯤까지는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요즘 제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국민 놀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게 많아요. 진짜 화를 다스리는 무슨 호흡법 뭐 약간 이런 방법론 같은 거를 듣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방법론이면은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이 이론의 특징은 절대로 우화 떨면 안 돼요. 네. 제가 항상 저한테 하는 바나나의 말, 우아하지 말자. 음. 세상을 우아하게 보지 말자. 아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좀 더 막 서로 막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단지 머리가 커트머리라는 이유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 여성이 너 팬이지? 이러면서 얻어 맞아서 귀를 청력을 잃어버리는 세상에서 아유 그러지 말지. 저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아유 때리기 전에 너 팬인 거 확실해 하고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라는 게 어떻게 우아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절대로 전 이 영화가 그래서 좋아요. 우아하게 왜 싸웠어. 뭔가 전지전능한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 서로를 막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누군가가 막 주인공이고 이런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그래서 막 실패한 순간 막 자기가 대신 희생하고 그래서 모두가 막 그의 죽음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반성하는 그런 후진 우아함으로 가지 않은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멋진 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켄 로치 감독의 작품 이 작품을 통해서 입문을 하셨다면 다른 작품들, 전후 작품들을 보시면은 정말 그 같은 이야기들, 같은 신념을 영화로 어떻게 이 감독이 말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또 이제 아트 시네마에서도 계속 이제 그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에 그 감독님의 그 이제 신념을 피력하는 많은 영화들을 만드시겠지만 그 사이에 내년에 또 친구들 영화제를 하면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건 거죠. 제가 이제 네.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네. 올 10월 이후에 네. 제 스케줄을 제가 알지를 못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네. 많은 또 작품들을 또 만드셔서 그러면은 아트 시네마에서 변영주 감독님의 작품을 보는 날을 기다려 보면서 그렇다면 제가 만든 영화는 여기서 상영할 정도로 흥행이 망했다는 뜻인가요? 웬만하면 롯데시네마나 시즌에서 보면 안 돼요? 절대 변영주 감독님의 영화는 아트 시네마에서 보는 일이 없기를 그랬으면 바라면서 네. 아트 시네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네. 제 영화가 상영되는 건 제가 죽고 난 뒤에 네. 그랬으면 소설을 좋겠네. 통해서 네. 그러면은 어쨌든 네 많은 또 촬영 일정들이 있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방송 활동 중에도 친구들의 우정을 인연을 버리지 않고 계속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변효주 감독님의 초이스를 오늘 같이 보셨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